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미시경제학 말고요. 거시경제학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7편이 되겠고요. 거시경제 관련된 입문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챕터 여기 나와 있는 20장이 되겠는데요. 거시경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시경제학이 무엇이고 거시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서 거시경제 기본 개념을 다지고자 합니다. 거시경제도요. 사실 미시경제랑 똑같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그 접근법은 똑같은데 단순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냥 국가경제 전체를 살펴보기 때문에 앞에다가 총자를 붙여요. aggregate라는 A자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AS, A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그거랑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요. 거시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거시경제,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그 미시 처음 시작할 때 미시와 거시의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미시는 맞아요. 어떤 숲이 있으면 숲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숲에 있는 나무 같은 거, 꽃이라든가 바위 그 하나하나를 현미경을 보고 관찰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면은 거시경제학은요.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보는 거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숲을 전체적으로 망원경을 가지고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경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주요 관심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거시경제 했을 때 거시경제에서 관련된 어떤 주요 목표는 뭐야? 라고 하면은요. 네,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이제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에 관심이 있고요. 근데 성장을 하는데 이게 막 들쭉날쭉하게 성장하면 이것도 안 돼.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가능한 한 안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 경제 속에 있잖아요. 개방 경제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과 같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국제 수지가 이게 흑자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 적자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 수지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 경제 전체를 나타낼 때 야, 지금 이게 잘 되는 거야? 잘 못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뭔가 바로미터가 있어야 돼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국민소득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GD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GDP 다시 한번 개념을 볼 텐데 G가 그로스예요. 그로스가 총 더했다는 거예요. 총 그로스 도메스틱이니까 우리나라 땅덩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가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어떤 생산된 가치를 총 다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다 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한 나라의 국민의 어떤 총체적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 가지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GNP, GNI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GDP를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70년부터 2019년 최근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변화 추이를 보면요. 이 국내 총생산은 보통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추세를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491페이지에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70년서부터 우리나라 경제 여기 보시면 국내 총생산을 표현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매끄럽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이 트렌드를 나타내는 게 바로 경제, 이코노믹 성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딱 봐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속 그냥 성장이 느리거나 그냥 계속 바닥을 기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서 독일 같은 경우도 뭐 라인강의 기적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 했는데
가끔 보면 에이 그게 뭐 한강의 기적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아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세계에서 진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그 유래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근데 이게 성장할 때 이렇게 매끄럽게 쫙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확대로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언제 꼬꾸라지나 보면 한 여기쯤 96년 외환위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럴 때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세선에서 이렇게 밑에 위치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경제가 약간 침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침체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위에 있으면 경제가 약간 과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추세선과 관련돼 있는 게 경제 성장이고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업앤다운 이탈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경기 변동과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은 좀 단기적인 얘기고요. 경제 성장은 좀 장기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단기적인 경기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성장은요 장기적인 추세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법칙이에요. 이제 복리로 이제 뭔가 뭐 이자와 이율을 계산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어떤 A라는 값이 있는데요. 자, 얼마만 지나면 성장률이 얼마가 되면 이게 2배가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산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률이 일정한 비율 X%로 만약에 성장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만약에 3%로 성장하잖아. 그럼 이거 70을요. 3으로 나누면 대략 뭐 2, 3은 6, 그 3, 3, 9, 23년이 3%씩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지금보다 파이가 2배로 커지고요. 만약에 10%씩 계속 성장한다 할게요. 우리가 신문에 보면 나오잖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올해는 몇 %가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이 감을 잡기 위한 건데 10%씩 성장하면은 70을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오, 그러면 7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지금의 상황보다 파이가 2배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약간 러프하게 어림짐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지난 3, 40년 동안 기록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저성장의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관심 이슈는 바로 뭐냐면 아니 어느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느리게 성장하지? 야, 빨리 성장하는 그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그거 뭐 비결이 있는 거야? 이렇게 비법이 있어? 이렇게 비결이라도 이제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그 법칙을 발견해내면 다른 나라도 그걸 사용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의 요인이 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이전에 아니 어떤 나라는 소득이 고소득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나라는 소득이 낮은가?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아, 그러면 성장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뭔가? 야, 그러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만한 게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은요. 비즈니스 사이클 또는 비즈니스 플럭추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업앤다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쫙 성장하는데 매끄럽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업앤다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추세선은 지금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을 이제 제거를 해요. 제거하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업앤다운 되는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경기 변동이다. 약간 이거는요. 단기적인 동향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 국내 총생산이 요 장기 추세선 주위에서 이탈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기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DP 갭이라는 것은요. 이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해요. 그게 실제 움직임과 장기 추세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요 갭 있잖아. 요 갭을 우리가 GDP 갭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위에 올라가면 호황기고 밑에 있으면 불황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요 네 개 분면 네 개 어떤 사이클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황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경제가 호황이다. 그럼 뭐가 이제 다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추세치보다 좀 더 실제 GDP가 더 높은 상황을 경제가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취업도 잘 되고 막 모든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막 물가도 좀 오르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불황기다. 붐, 리세션 한데 리세션이라는 게 이제 불황기인데 실제 국내 총생산이 장기 추세치보다 밑에 더 낮은 상태에 위치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P 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 나의 국민소득에서 이 잠재 GDP예요. 내추럴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훨씬 더 작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GDP 갭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Y 마이너스 YN 이렇게 하는데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공부하는 수준이 더 작게 되면 경제가 침체된 불황의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과 관련된 몇 가지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당히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주기라든가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변동폭이 매끄럽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언제 경기가 호황이고 불황이고 그걸 다 예측할 수 있게요. 근데 실제 보면 이게 호황과 불황이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막 돼 있겠죠.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지고 올라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클뿐만 아니라 변동폭도 차이가 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행성이라는 코 무브먼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정한 관련을 갖고 함께예요. 함께. 그게 코야. 함께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공행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경제가 호황이어서 국민소득이 증가해. 그래서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것들은 줄어드니까 같이 가는데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순행적, 역행적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공행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서부터 지금까지 할 때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요. 이 외환위기 96년 말 이렇게 했을 때가 푹 쳐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커다란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예, 맞네요. 여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또 엄청난 침체를 겪게 됐습니다. 커다란 이제 침체기 요 정도. 그 다음 여기 이제 떨어진 건 뭐야 이거 두 개는. 그렇죠. 이게 1차, 2차 오일 쇼크에 이제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 갭과 GDP 갭은 지금 국민소득하고요. 잠재, 완전고용 국민소득과의 차이예요. 장기 추세치와의 차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실업률 갭과의 변화 차이를 보니까 이제 서로 두 개는 반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경제가 호황인 거예요. 호황이니까 GDP 갭은 Y-YN 이게 이제 장기 추세치예요. 장기 추세치 추세선이에요. 추세선보다 지금의 이건 실제 GDP라고 할게요. 실제 GDP라고 할게요. 실제 GDP가 장기 추세치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경우가 우리가 호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요. 1996년 말 이때는요. 저기 보시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침체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요. 이 실업률이잖아. 노란 색깔이 실업률 색깔 다른 걸로 할까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동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GDP 갭하고요. 실업률 사이의 관계는 역시 음의 관계고 공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행성 때문에 경기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 시너지 효과가 팍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가 불황이잖아. 그러면 경제 활동이 부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불안하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야.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소비가 안 되니까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막 안 사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재고가 자꾸 쌓여요.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물건을 생산한 것도 안 팔려 죽겠는데 공장을 풀가동해요? 풀가동 안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해고가 되는 거지 뭐. 잘린단 말이에요. 기업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실업률도 상승하고요. 주가도 하락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잘렸으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또 여기 어떻게 돼요? 고용과 임금이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아니 내가 돈 버는 게 없는데 소비를 펑펑 해요? 안 되지. 소비와 투자가 둔화돼요. 그럼 물건이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고 다시 활동이 부진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데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막 가속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에 맡기면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겠는데 거시경제 등장한 거는 1929년 말 세계 대공황 때문에 발생한 거죠. 자, 이때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직접 개입해가지고 야 빨리 이 중간에 뭐 어디라도 고리를 좀 끊어라. 그래서 이 악화되는 걸 빨리 막고 선순환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거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이제 일반 이론의 책에서 그걸 이제 집대성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거시경제가 쫙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들은 뭐 늘상 이런 거죠. 아니 경기 변동에 발생하는 원인이 뭐야? 왜 경기 침체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거야? 왜 물건이 안 팔리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이렇게 코로나 같은 전염병 위험도 있긴 하겠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그 불안한 어떤 그 심리가 쫙 작동되면 또 이제 현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것들 우리가 배우긴 할 거고요. 여기서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 경기 변동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 등등등. 자, 그 다음에 경제 안정과 관련된 정부 개입.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정부야 너 이거 좀 나서서 이 악순환되는 걸 좀 끊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편에서는요. 야 정부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말이야 이 커다란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 너무 네 능력을 과신하는데 너 너무 띨띨해. 네가 이거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좋아지게 될 거야. 괜히 네가 시장에 개입했다가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약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이 여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차 우리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거시경제 변수 다음과 관련되어 있는 게 물가 수준입니다.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상품들의 평균적인 어떤 수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해서 물가가 올라갔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 야 우리 동네는 떨어지고 있걸랑? 아니요.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 뭐 교통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집값이 떨어질 때도요.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든데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뭐 비대면 사업이라든가 택배 배송이라든가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다고 해서 다 같이 망하는 건 아닌데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고 흥할 때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영향 이런 거 우리가 차차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 야 근데 왜 올라가는 거야?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야? 이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삶이 팍팍해져요. 생각해봐. 사과 하나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미시에서 했잖아요. 소득이 1000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1000원짜리 소득을 가지고 100원짜리 하는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10개를 살 수 있는 거지. 바구니에다가. 사과의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그러면 10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의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1000원 그대로 있을 때 가격이 200원 올라가면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의 개수는 5개로 줄어들어요.
아니 내가 이 화폐로 나타낸 소득을 우리가 명목소득이라 하거든요. 나의 명목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올라갔어. 상품이 전반적으로 비싸지게 되면 장바구니가 가벼워진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가 구매력이 줄어든다. 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만약에 물가를 잡아야 된다. 아니면 좀 놔둬라. 괜히 정부가 잡다가도 악화된다. 그러한 얘기들을 차차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물가 상승률의 변화 추이인데 70년부터는 이제 경제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30%까지 올라가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상황이긴 하지만 강압적으로 물가를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고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외 경제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수지도 하나의 우리 이슈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개방 경제가 돼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되게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거야. 국내 총생산이 있어요. GDP가 있어요. 이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수출액과 수입액 이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게 바로 대외 의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이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우리나라는 자꾸 커지는 측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수출과 수입을 통해 가지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커지잖아요. 이거를 좀 뭔가 보기 좋게 정리한 게 BP,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해요. 국제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 안에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들어오고 나가는 외화, 달러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국제수지, 국제수지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환의 거래 속에서 나타나는 화폐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다른 나라 화폐로 얼마나 교환되는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화가 만약에 1원짜리가 1000원 이렇게 있어요. 1000원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 원이잖아. 1원이잖아. 1원짜리 1000개를 가지고요. 만약에 1달러라고 할게요. 1달러. 이게 이렇게 교환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1달러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15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1원짜리를 1000개 줘야지 하나 교환할 수 있는데 1500개를 줘야 교환할 수 있는 걸로 바뀐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율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많은 나라의 화폐가 있지만 그냥 하나 달러 미국만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의 가격.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환율이 인상됐다, 환율이 올라갔다 이 뜻은 뭐예요? 이거야. 1달러라는 상품을 얻는데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는 사과 하나 얻는데 1000원 주면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1500원을 줘야지 하나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환율이 올라갔고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달러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무슨 말하고 같습니까? 하면 우리나라 돈은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원화는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환율 인상, 환율 상승은 원화의 평가 절하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차차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총수요와 총공급 앞에 총자가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요. 이거 A자 이게 합쳤다는 거야. 다 서메이션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요.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보기 위해서 서메이션 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총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요 공급이 아니라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됩니다. 자, 총수요 곡선은요. 각각의 어떤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상품이 수요될 수 있는가, 살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상품 하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보통 쉽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총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공급이라는 것은 역시 애그리게이트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서플라이 커브다 해가지고 AS라고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D, AS 모형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입니다. 자, 이것도 관심사가 뭐가 관심입니까? 라고 하면요. 미시 때 본 거랑 똑같습니다. 관심사가 수평축에는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직축에는 물가고 수평축에는 Y라는 이제 GDP, 국민소득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두 주인공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국민소득, 하나는 물가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역시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이게 생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품이 생산 공급되는가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축에다가 뭐가 표현되는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미시야, 미시. 마이크로 나타내는 미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품 중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놓고 보는 거야. 하나의 개별, 이제 그거예요. 미시라는 게 개별 경제 주체들, 개별 시장, 이렇게 하나만 놓고 보는데, 이거는 매크로예요. 대표적인 상품의 전체적인 걸 아우릅니다. 그래서 매크로, 클 거자를 쓰는 거죠. 이거는 경제 전체라는 말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단순히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있으면 거시는 이걸 다 합한 거야. 그래서 살짝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상품량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상품량을 다 서메이션 한 겁니다. 저게 Q라고 하면은 이 Q라고 하면 Q를 다 합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격이다라고 하면 프라이스, 어떤 한 상품의 가격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를 역시 다 합합니다. 다 합해서 프라이스 레벨 해가지고요. 물가 수준 해가지고 이렇게 합하는 거야. 제가 서메이션 한 게 합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시장 이렇게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노트북, 사과, 바나나 이게 많이 있으면 이걸 다 서메이션해서 나타낸 게 바로 총체적인 시장. 그래서 이거는 총공급 AS 곡선이라 그러고요. 이건 총수요 AD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요 공급에다가 서메이션 했다는 것을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좀 우리가 보긴 할 건데 우리 책에서는요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요 저 뒷부분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한번 봐 보시면은요. 자, 교재요. 우리 거기 보시죠. 50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수요가 언제 증가합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수요, 니즈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이동하게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총수요가 우측이동하게 되니까 균형 전과 균형 후를 비교합니다. F가 이전 비포고요. F-가 애프터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해서요. 총 국민소득 GDP는 증가한다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총 공급의 감소. 예를 들어서 국제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대. 오페크에서 갑자기 오일 쇼크처럼 유가를 팍 올렸어. 그거 어떻게 돼?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 밑에서 올려다 보면 이게 코스트 비용을 나타내요. 자, 다시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AS 곡선이 있으면 이게 GDP가 되고 이 높이가 살짝 비용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는 거지. 그럼 얘가 상방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점에서 F-로 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요. 이게 경제가 침체됐다 해서요. 스태그네이션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경기 침체. 그 다음 얘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게 가격 변수가 올라가는 건 경제가 좀 호황, 과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이게 뭐 최악 아닙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물가도 올라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합쳐요, 합쳐. 그래서 이거를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차차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우리가 분석하는데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거시경제는 미시경제와 이제 사실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05페이지 이런 데도 보면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미시경제학 그리고 거시경제학이 등장인 케인즈 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읽을 거리가 또 이 책의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읽을 거리만 따로 무슨 특강을 해볼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읽을 거리는 스스로 셀프로 한번 읽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챕터 20장의 거시경제 관련된 기초 인트로 설명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GDP 같은 게 어떻게 결정되는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평축에 있는 GDP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 수직축에 있는 물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 AS 곡선이 뭐고 어떻게 결정되고 AD가 어떻게 결정되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두 개 변화 전과 변화 후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재밌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